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 국제관계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석훈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직접 얼굴을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아시다시피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간략하게 한반도 주변 상황, 주반 정세, 또 남북 통일 문제, 또 대북 정책, 그리고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이란 무엇인가, 또 이런 의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세부 항목들인데요. 먼저 미중 가치 경쟁과 한반도 정세, 한반도 주변에 이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북한 현실은 또 어떻고, 또 남북한 통일은 어떤 수순 밟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의 근본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많이 논의돼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또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또 내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 내용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북한 변화 의도와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총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미중 가치 경쟁과 한반도 정세라는 내용을 이 소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소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 또 내지는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것이다. 또 내지는 큰 국제 질서가 변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우리를 지배해 왔었죠. 자, 지금 요즘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마감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과거의 일상생활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쳤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 특히 이 1980년대 이후에 1990년이 너무 지나가면서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 유럽, 특히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게 되기에 따라서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경제 질서 제도, 또 우리가 이것을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라고 하죠. 관세 장벽을 없애고 서로 프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서로 가져감에 따라서 결국은 글로벌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이렇게 미국 유럽의 가치, 특히 서구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 글로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요즘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죠. 이 바로 산업혁명, 정보통신의 혁명을 통해서, 이 급속한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고, 또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화된 국제 질서에 살게 되었죠. 특히 미국이 계속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헤제몬 파워를 중심으로 이제 안보도 사실은 미국 중심의 이 유럽의 서구 가치 중심의 체제와, 또
과거 사회주의 체제, 특히 미소 양대 진영에서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서 미국과 이 치열한 냉전 체제 속에서 계속 국제 질서가 팽팽하게 긴장됐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회주의 질서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또 그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었던 이 중국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상한 결론을 하게 됐죠. 중국은 정치 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인데 경제 제도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을 소극 캐피탈리즘을 받아줌에 따라서 받고 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지금의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 내지는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가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바로 큰 이 문제가 되게 되죠. 이전부터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의 이 절대적 국제 질서,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놓게 되죠. 특히 시진핑 정부는 이제 중국 굴기론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 휴밀레이션, 수치의 1세기를 넘어서서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잃게 되죠. 자, 과거에 이런 1세기 동안의 수치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다시 부상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에게 이제 1대1 관계, 신형 대국론을 주장하면서 1대1 관계를 계속 주장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런 세력전이, 파워 트랜지션이 일어날 것이냐, 또 질서 전이가 일어날 것이냐, 미국의 힘이 결국은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냐, 자, 서쪽의 힘이 동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주의 깊게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회자가 되고 있죠. 특히 코비드-19,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힘이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나 자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국제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없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계속 논의가 활발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 중심의 국가 중심,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국가 중심의 이 국가 중심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또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세력전이는 일어날 것이냐? 요즘 여러 학자들이 그래도 미국은 계속 세계 최강자로 남을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중국이 이제 수년 안에 미국의 힘을 이제 뛰어넘어서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중국이 말하는 국제 질서의 가치는 또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국 중심의 가치는 결국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이죠. 결국은 시민사회의 힘을 중요시하게 되고 또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법적 권리, 또 권력 분립, 또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의 선거에 의한 지도자의 선칙적 선출 이런 여러 가지 서구 가치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했었는데 이제 중국의 가치가 이제 어떤 것이냐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중국의 가치는 결국 무엇보다 집단 중심의 국가 중심의 결국은 당이 지배하고 있죠. 당 중심의 똘똘 뭉쳐서 결국은 하나의 일반된 가치를 가지고 사회주의적 틀을 갖추고 결국은 중국 특색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다시 이걸 확산시키겠다. 이런 게 바로 중국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영내 이제 결국 동북아시아의 영내 갈등은 또 심화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전략적 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특히나 이 가치 경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주변국들에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미국에 관한 대외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미국이 요즘 최근 주장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얘기하고 있었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이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소위 말하는 소구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모아서 중국의 팽창을 막고 중국의 가치를 막고 계속 이런 서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속 지키자, 확산시키자는 이런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고요. 또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 주도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게 강군몽으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의 이제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서는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이제 다시 또 집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미일 동맹, 또 중일 관계 악화, 또 북중 관계 또 다시 북중 관계가 또 강화되는 시점이 있고요. 또 중로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도 요즘 최근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은 이 쿼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쿼드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팽창을 막고 또 한미일의 동맹을 강화시켜서 한미일 삼국이 강화해서 결국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위협을 공동으로 막자 이런 논의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견제하고 나서는 것이죠. 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또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감히 이제 러시아가 미국, 유럽에게 도전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와 좋지 못한 관계에서 유지하고 있었고 크림반도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 일변도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러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강력하게 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제 국민들이 원하게 됐고 또 EU 유럽연합에게도 재차 가입을 원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가 이걸 놔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또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의 이 패권을 다시 되찾겠다. 그 다음에 다시 결속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푸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국제 질서는. 자, 그렇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외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또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는 이 미국이 이 글로벌 리더십을 반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통해 미국 먼저다. 우리부터 잘 살고 보자. 자국이 이게 추진하다 보니 기존에 미국이 주장했던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퇴색해버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이 되게 많았었고요. 또, 파리 기후협약에도 탈퇴하고,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서도 탈퇴하고, 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도 탈퇴하는 등, 미국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모든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 코로나19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해주지 못했다. 글로벌 리더로서 공공재를 국제 세계에 잘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미국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했었죠.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재선에 실패하게 되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외 전략은 American Most Leader Again.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결국은 다시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 질서를 끌어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American Most Leader Again 무슨 의미냐? 바로 미국의 리더십, 국제 질서에서 또 글로벌 리더로서 이제 이 리더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고 국제기구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확산시키겠다. 또 동맹 및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 다자 협력의 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이제 시대는 아닌 것이죠. 멀티폴러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미국의 힘이 물론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가시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일본이 또 굉장한 경제를 갖고 있고요. 또 EU의 시장도 만만치 않고요. 또 한국을 비롯한 이런 이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중심으로 이런 국가들도 이 경제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력은 굉장히 많이 다변화돼 있고 분철돼 있고 또 여전히 뭐 군사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실례죠. 자, 이처럼 미국은 한미 동맹 또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실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트럼프처럼 탑다운식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정상 간의 급작스러운 이 협상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 짓지 않고 실무진들의 충분한 토의와 협상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 핵 문제를 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다자협력의 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이 됐든 군사적이 됐든. 자, 이걸 모두 합해서 결국은 글로벌 문제들과 또 안보 문제, 가치 문제를 같이 똘똘 말아서 같이 나가겠다는 게 미국의 대외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의 전략적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최근 가치 경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제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미국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 국제 질서를 이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이걸 앞지를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제압하고 중국이 국제 질서 사실 헤제몬 국가로 다시 등극하게 되면서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시아 패권이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2021년이죠. 3월 3일 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을 보시면 결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적 신뢰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다시 재등장하겠다. 또 글로벌 리더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도 중국이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고 또 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다. 이게 바로 중국이다.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이걸 깰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미국이 이 대중 압박 정책을 통해서 이게 낙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역시도 중국을 수정주 국가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팽창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미중 간 가치 경쟁은 적당한 타협과 갈등을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이길 것이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력 서구 주도의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세태가 국가주의로 인한 세력 전이가 가능할 것인가, 또 중국 패권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보통 크게 들 수 있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적인 힘을.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안보적 국가는 거의 안보시키는 게 가장 큰 급선무이죠. 큰 책무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경제적인 힘.
또 제가 요즘 최근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얘기가 바로 소셜 파워, 사회적 힘이죠. 이제 뭐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이제 이 정보 기술의 발전 또 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의 이 행위자보다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 개인이 미치는 영향 또 시민 사회가 미치는 영향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 그리고 두 번째 경제력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사회 힘 소셜 파워가 국력을 보통 결정짓는다 할 때 여전히 이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1위를 독보적인 존재이죠. 물론 중국도 군사력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러시아를 굉장히 무시하지만 사실 러시아가 군사력에 있어서는 굉장한 국가였었고 지금도 많은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 핵무기에 있어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죠,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만큼 우리가 러시아를 무시할 나라는 아닙니다, 안보적으로. 그 다음에 또 경제력에 있어서는 물론 중국이 GDP 수준 2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사실 일본의 경제력도 만만치 않고요. 또 EU의 경제력, 또 우리 한국의 경제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번에 말씀드린 것, 이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극화돼 있다. 경제력은.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 그 경제력에 있어서는 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이 물론 GDP 수준 2위라고는 하지만 개인적 수준으로 봤을 때 이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셜 파워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이 시민사회 힘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정보통신사업, 또 애플이라든지 또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테슬라 시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 부분이나 개인의 문화적인 이런 것들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좀 많은 붙이지 않을까, 힘이 붙이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이런 가치 경쟁, 미국이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 또 중국이 이끌고 있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서로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주 무대가 이 동아시아, 한반도와 이 또 대만 해역, 또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에서 경쟁적으로 미국과 이 세력이 부딪힐 것이다. 가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서도 보고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건 미국 국가정보원 21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글로벌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미국이.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좀 방기했었죠.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은 뭐 기후변화라든지 또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또 금융위기 등 초국적 위기 상황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또 리드해 나가겠다.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질서 네트워크, 국가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 국가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고 이제 국가의 분절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이 이제 글로벌 현안으로서 이제 주도해 나가겠다. 특히 이 에너지, 식량, 기술, 문화적 혜택 등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불균형과 분절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생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선진국의 산업국가의 고령화와 AI 및 로봇 상용화로 인해서 노동력 수요 감소로 인해 인간의 역할이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글로벌 트렌드 2040에 나와 있죠. 미국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다르지 않죠. 우리도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이제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되지만 이런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악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안보의 대전략을 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미국의 이 안보 다자 협력이 중심으로 대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太平洋을 중심으로 지역의 중국의 지역 패권 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인도太平洋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부터 미국 국방부의 이 인도태평양 2019년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제시되었는데 바로 네트워크화된 안보, 네트워크 시큐리티라는 바로 개념인데 이게 뭐냐? 미국이 혼자 주도적으로 안보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보를 서로 다자 협력을 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코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사자 안보 대화라고 우리가 코드라고 하는데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이 코드가 바로 이 네트워크화된 안보의 이 개념을 실현한 것이죠. 이런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중국의 평창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코드 플러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시키자는 것인데요. 자, 이게 지금 코드 플러스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일 동맹 문제를 또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미국은 이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가 계속 요구하고 있죠. 한일 간 정상화를 통해서 한일 좀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동의 위협인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위협을 이 공동 한미일이 막아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한미일 동맹 체제 또 내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또 여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이슈들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에 또 중동의 불안 또 안보적 위협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정신이 없겠죠 미국이 아직 한반도에 다시 집중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또 한미일 동맹 문제 또 한일 관계 개선 문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 구축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됐던 거죠. 자, 열린 공간으로서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 또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죠. 중요성을 계속 바이든 행정부도 공유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산업정책을 통한 공급망 재편, 또 가치 외교와 규칙 기반 질서 공고화, 또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미국이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은 뭐냐?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포괄적 한미 동맹과도 굉장히 전략 동맹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군사 동맹뿐만 이것을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산업까지도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자 협력체로 만들어 나가자는 전략이죠. 특히 이 코드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일본 또 코드 플러스는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걸 제안한 내용인데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D10이라고 해서 10개국을 포함하고 Five Eyes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또 오커스라고 해서 또 최근에 또 미국이 주도하에 또 이 다자 협력체를 만들었죠.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오커스를 중심으로 결국은 이 다자 안보를 통해서 이 안보를 다자체이긴 하지만 이 안에
산업까지 또 사회 문화 협력까지 같이 도모해 나가는 다자 협력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과는 다르죠. 안보 협력만 아니라 또 확산시켜서 산업 분야, 또 가치, 사회, 문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문화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안보 협력체를 구상하고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 국제 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와이프라든지 아이템베리 또 조셉 나이와 같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 시대 국제 질서를 뭐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국제 질서는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특징은 뭐냐? 국제 질서의 특징은 뭐냐? 각자 도서행의 국가 문화와 강대국 중심의 자국 이익 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게 돼 있다. 이제 안보라는 게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개인의 인권, 또 평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국제 질서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중 간의 가치 경쟁은 계속 타협과 갈등을 반복할 것 같고요. 또 이 러시아의 이 행동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우리가 잘 또 관찰해 봐야 되겠죠. 이 푸틴이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런 권위주의 가치가 유라시아를 넘어올 것이냐, 중국과 합쳐져서 이 유라시아를 넘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도 이제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북한과의 대화 협상 접근법은 실무 협상 그러니까 파트너 방식으로 실무 중심의 충분한 토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 협상 결과를 내놓겠다 협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겠다. 왜냐? 미국은 가치 중심의 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고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전략 기조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주시하지는 않겠다. 또 바이든은 지난 2005년 미국 의회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된다 해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토니 블링컨도 마찬가지. 또 그 다음에 우리 또이 웬디 셔먼 부장관 국무부 부장관이죠. 웬디 셔먼도 그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굉장히 북한 문제에서 대북 문제에서만큼 강경합니다. 또 기존적으로 민주당 이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과 많은 협상 경험이 있죠. 그래서 과거 협상 과정을 두고 굉장히 불신이 좀 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만큼은 굉장히 단호한 편이고요. 또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결국은 트럼프와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 시기 트럼프 대통령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했던 그런 탑다운식의 즉흥적인 또 그다음에 바로 지도자가 리더가 그걸 결정하는 식의 탑다운 방식은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뭐 이미 바로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은 굉장히 민주주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고 또 중동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반도 문제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이 임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특히 미중 가치 경제 한반도 정세를 보자면 뭐 미중 영상 정상회담을 2021년 11월 15일에 했었는데 특히 결국 뭐 굉장히 서로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 서로 타협했다고 볼 수 있는데
21세기 신냉전 구도가 나타날 것이냐. 굉장히 좀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또 대만 문제가 이슈가 되고 대만 해협에 대한 안정 문제, 또 하나의 중국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시각을 중국이 갖고 있고, 또 신장 티베트 등 인권 문제와 또 구동 전이, 또 특히 내정 불간섭을 계속 중국은 주장하고 있고요. 기후 협약 등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서로 간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한반도 정세와 아프가니스탄 또 이런 등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보 이슈가 이제는 개인 수준까지 다운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따라서 이제 행위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물론 중심이겠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비국가 또 시민 개인 등과 제도 이런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안보 영역도 군사만뿐만 아니라 군사 이외에 뭐 보건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또 뭐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북한 현실과 남북한 통일 문제인데요.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 2차 하노이 북미 정상 이후에 되게 강경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2021년 8차 당대를 열었는데 노선도 8차 당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가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당의 국가라고 얘기할 만큼 당의 권한이 크고 당의 이 당대회에 결정된 사람들이 이제 지켜나가는 또 내지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8차 당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차 당대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강대강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외 강경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대강이 정책을 맞서겠다. 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안 하면 나도 강경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회주의권, 구사회주의권과 대외 연합 추진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이제 문을 꽁꽁 닫고 자력갱생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은 북경을 막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미국이 대북 제재 잘 풀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죠. 북한도. 그래서 결국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북한이 이 레드라인은 없는 바로 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ICBM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지금 미국이 예전에 미국과 같이 다 이렇게 제재하고 또 동참하는데 협조해 줬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북한의 대정책 변화가 작년부터 공식화되고 있는데요. 장기전 체제로 북한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핵개발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또 핵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핵보유국을 재차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지난 10월이죠. 김정은 주의 등이 나왔다는 것. 자기를 우상화하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우상화하고 또 과거 선대가 주장했던 어떤 중국식 사회주의를 띄워놓고 바로 북한식 수령 체제를 더 공고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북한이 비엔나를 통해서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2021년 7월에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SDG 체계에 자기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우리식 SDGs를 발표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런 자기네 자발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해서 또 북한이 이런 유엔과 협력하는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는 좀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차 대회 이후 제시된 북한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통합하여 연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북한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안보적으로 강경 핵개발 계속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전략무기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력갱생 또 자력갱생의 경제발전 체제를 얘기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유엔 등과 같은 국제사회와 이 문을 열어놓고 장기적인 경제발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현재 모습을 뭐 여러분이 좀뭐 저도 수업을 통해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북한판 타워팰리스가 등장하고 있고 여명별이죠. 또 북한도 최근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이제 대형 마켓도 평양에 생겼고요. 또 북한의 이 손전화, 핸드폰을 보급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인트라넷이죠. 인트라망이죠. 국가 안에서만 이제 이게 접속이 되지 국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되어 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런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또 북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만큼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뭐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요. 또 4.27 판문점 선언, 또 9.19, 또 평양 공동선언 등 굉장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셔야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2차 북미 하노이 2차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짐에 따라서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지 않느냐 또 강경한 대외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강합니다. 지금도 올해 뭐 수차례 아시겠지만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고 또 결국은 남북 문제가 핵 환원론, 핵 문제 다시 빠졌죠.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이번 우리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위스퍼 띵킹이 크지 않았나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결국은 문화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에 기술혁명을 내세우면서 이게 결국 우리가 다른 체제로 가는 것이죠. 사회주의 체제, 더 강화된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핵 개발은 계속 국방력 강화의 바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핵 개발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보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한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 편익에 대한 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결국 분단 상태에서 지속되는 이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고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남북한 통일 방안도 우리가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이게 지금 지난 정부 계속 통해서 이건 계속 연결되고 있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1단계가 화해협력 단계, 2단계 남북협력 단계, 3단계 일민족 일국가의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아직 화해협력 단계도 못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기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이런 아까 통일 비용 문제가 있고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해 나가는 미래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인식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젊은 세대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또 무슨 통일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봤을 때 우리 한반도 미래를 봤을 때 한국의 미래를 봤을 때 통일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이 평화가 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주지 못함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 또 비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드리고 있는 투자가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통일 방안이 모색될 시점이고요.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게 될 것이고, 또 5월 10일 이후에 신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은 이 제도론적 통일 방안에서 사회문화 통합 과정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방안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간 중심의 통일 방안이 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이 핵가능론에 빠지지 말고 툴툴하고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고, 또 이 통일 공감대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자꾸 확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지만, 남북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의 우리 이 분단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통일 관계 확산도 필요한 것이고, 또 국민과의 협의와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이 왜 중요하냐, 또 이 의미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보 공동체와 지역 협력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도이치의 지역 통합론, 또 국찬의 안정적 평화론에서 우리가 보통 지역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북한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하고, 이 지역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안보와 이 지역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이 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써 우리 안보적인 문제, 또 경제적 문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위협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얘기를 꺼냈었고요. 그러나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 동북아의 협력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 왔었고요. 특히 신남방 정책,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바로 신남방 정책도 굉장히 최근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신북방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가시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신북방 정책도 추진했었고, 또 결국은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 경제 협력이 발전시키는 단초가 되겠다는 논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자 협력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하고, 또 우리가 남과 북이 경제와 동북아 경제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런 연구들이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이 동북아 경제권, 남북이 통일되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다자안보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국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또 21세기 정보 통치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이란 뭐냐? 바로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인데요. 2021년 작년 3월 18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더 가시화됐습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역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게 바로 이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정전체제이죠. 한국전쟁, 유교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자, 이 체제를 이걸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안보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단초로서 한미동맹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또 북한 핵 미사일 대응 협력, 또 한미일 삼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남방 정책과 연계 협력 등을 중요한 협력 분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21년 바이든 행정부 처음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 했었죠. 그래서 포괄적 관계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양 정상이. 이게 뭐냐?
바로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서 이게 앞으로는 글로벌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또 첨단 기술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대북 정책을 조율하면서 또 한미 3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북한 인권 개선이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이상가족 3공 등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한미 관계, 한미 군사 동맹 관계를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자,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은 결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기술, 경제, 안보 등으로 확대된 포괄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민주주의 규범과 인권과 법치 원칙이 지배하는 것으로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인류 보편적 가치, 또 타당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간의 이 동맹 관계가 포괄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 지역 협력의 단초가 되자는 것이고요. 또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이 연계해서 이 지역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지난 12월, 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21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도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주한미군 전력의 현수를 유지하면서 안보 환경에 따른 전략 기획 지침을 승인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를 2022년 시행하고 포괄적 동맹 관계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겠다. 또 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영 능력의 2단계 검증을 2020년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방 전력의 발전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에서 또 필요한 내용이 있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드즈에 대한 진입 시 당환 대응으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또 우리 군도 백신 수송 지원 본부를 설치해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고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국방비전 2050을 계획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에 걸맞은 국방 전력을 수립하겠다. 한미동맹과 함께 우리 자주국방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물론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에 맞게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발전된 국가예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또 군사력도 세계 7, 8위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걸맞는 자주국방의 힘을 키우면서도 이런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활용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 관계로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나왔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확장 억지라는 것은 뭐냐? 이 북한 핵을 한마디로 미국의 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핵우산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한미 전략 동맹의 모습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확인시켜줬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그게 대표적인 예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위협부터 항상 위협받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 억지의 핵심은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이겠죠. 물론 미국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핵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냐. 이게 한미동맹의 가장 틀 속에서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문제이죠. 또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또 동맹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제 정세를 반영하면서 또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대비할 것이 협력 관계를 늘려나갈 것이냐. 이게 바로 또 새로운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또 과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 관계는 앞으로 더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보 문제의 수준을 떨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또 산업적인 문제까지도 확산돼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뭘 위해서냐? 바로 우리 한반도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큰 청사진을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그려서 우리가 이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 한미 이 동맹의 바로 포괄적인 전략 동맹 확산을 통해서 북한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괄적 전략 동맹의 한미 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다자 협력이 왜 중요하냐? 국가 하나가 모든 걸 책임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또 다자 협력을 통해 우리 가치를 구현해야 되겠다. 또 국력에 걸맞는 민주주의 가치, 또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적 가치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한국적 가치는 바로 이 보편타당한 인류적 가치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행복한 미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견국 외교를 이 틀을 넘어서 이제 우리 중견국이라는 표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중견국 틀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책임 외교를 이제 가시화시키고 발현시킬 때가 됐다. 또 북한 문제를 이제 남북 관계 매몰될 것인 게 아니라 다자 협력을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다시 더 다변화시키고 다각화해서 빨리 해결을 시켜 나가자는 거죠. 또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죠. 자, 외교 행위자의 다양성도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고 또 시민사회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만이 외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외교 주체가 시민사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계 국제질서와 같이 협력하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 또 북한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한일 관계 역사적 문제 또 일본이 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굉장히 안하무인격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도 물론 비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정세와 국제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우리 협력할 국가들과 다자 협력은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포괄적 한미 동맹의 발전은 결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확고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제공하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군사 안보의 틀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 협력, 또 가치 협력, 문화 협력, 또 산업 협력까지도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의 합동장력 개념은 단일군의 역할보다는 다양한 군이 능력을 함께 통합하는 통합성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일 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또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가치 동맹으로 확산하는 것은 영내 평화 추진을 위해서 위한 가치 형성과 경제 협력 추진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중 가치 경쟁과 동북아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적 딜레마는 오겠죠. 한반도 문제가 동아시아 평화체제 부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뿐만 미국도. 자, 이렇게 러시아도 중국도 이 한반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미일 동맹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이 대한반도 정책에서 다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일 동맹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할 텐데, 자, 우리의 선택은 미국이 주도하는 코드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냐, 또 뭐 일본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중국, 북한 및 우호국의 반대에 또 부딪힐 수도 있겠죠. 북한 및 우호국이라는 건 구사회주의권들이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런 반대에 불구하고 우리가 코드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일 동맹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선택적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뭐 안미 경중을 했을 때까지 뭐 안보는 미국, 중국은 경제 뭐 이렇게 뭐 구별지어서 했지만 그러면서 또 모호성으로 대전략에 관철시켜 왔지만 이런 모호성과 이런 모호한 대정책은 굉장히 도전받을 것이다.
또 조용구로부터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앞으로 더 크게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방안 체제를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또뭐 UN SDG를 활용한다든지 또 남북한 개발 협력 가분수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 평화 안보 프로세스가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 외교 확대 또 보편적 아젠다 발굴을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의 적극적 일평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특히 한국과 미국 그 한미 이 동맹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도미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주변국과의 다자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 통일 또 한국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안보 평화 프로세스, 또 안보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죠.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국제사회와의 다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경제적 필요, 또 번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통일이 필요하고, 또 K컬처 등 소셜 파워, 우리 한국의 소셜 파워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 더 한미 포괄적 이 한미 전략 동맹이 뭐냐,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이 뭐냐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생각해보고 왜 중요한가, 또 우리가 왜 다자 협력을 이걸 기반 삼아서 왜 우리가 다자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기회에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들 또 수업도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